바닷가 요양원에 버려진 남편. 아내가 돌아선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남편이 병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되는 반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만큼은 들렸습니다. 그날의 일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정연숙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여보, 오늘 늦어요? 응, 지금 출발해. 1시간이면 돼. 비 오니까 조심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제가 두 발로 서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야간 국도, 가로등도 드문 그 길을. 갑자기 제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정면에서 쏟아졌고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소리뿐이었습니다.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긴 정적.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 사고로 인해 뇌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저는 수술대 위에서 12시간을 버텼고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뇌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 호흡도 어렵고 의학적으로 뇌사에 준하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계에 의존해서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었고 혈액은 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31살의 제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을 약간 끌며 걷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때요? 변화가 없어. 병원비는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의식 없는 아버지 앞에서 들어오자마자 병원비를 물었습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숫자들이 들렸습니다. 한 달에 얼마, 보험으로 얼마, 자부담이 얼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기한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나는 눈을 감고 누운 채 둘이 나눈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아들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비를 축내고 있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저는 그곳에서 옮겨졌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그리고 다시 충청남도의 어느 바닷가 마을로. 이송 차량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창문 너머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짠내였습니다. 비린내와 뒤섞인 바닷바람의 냄새. 그곳은 해송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복도는 좁았으며 제가 배정받은 병실은 2층 끝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었지만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으니까요. 아내는 이곳에 저를 입원시키던 날 담당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다를 좋아했어요. 바다 보이는 데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도 조금 비친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가엾게 여겼을 것입니다. 의식 없는 남편을 바다 곁에 두고 싶었던 눈물겨운 아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바다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저 의식 없는 저를 멀리 멀리 방치하려 했다는 것을, 그 조용하고 작은 거짓말이 제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박혀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각뿐입니다. 저는 매일 매시간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눈꺼풀 너머로 느껴지는 이 병실에서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정연숙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9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녀는 26이었고 지방은행에서 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웃음을 쉽게 보이지 않았으며 그 절제된 모습이 제 눈에 들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식을 올렸고 경기도 성남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건 몇 년 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40을 앞둔 나이에 갑작스러운 실직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벌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은행을 그만두고 보험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수당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즈음 작은 무역회사에 재취업했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아파트 대출, 아이 결혼 자금, 돈은 언제나 모자랐고 모자란 돈은 언제나 우리 사이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보험 일을 열심히 했고 수당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2달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서류 하나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퇴근해서 피곤하던 저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보험 갱신이에요라고 했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었다면 그것이 제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수십억 원이 지급되는 그런 종류의 계약이었다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더 이상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독 다정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해주었고 반주도 한 잔 권했습니다. 저는 그날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갈치조림이 어쩌면 마지막 식사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그 목소리가 비 오니까 조심해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 말이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이 침묵 속에서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병실에 아내가 다녀간 것은 입원 후 2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아내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는 없는 거죠? 간호사는 네,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이후로 아내의 발걸음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멀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삶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 긴 밤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바다 소리만이 창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정말로 사랑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무언가의 수단이었을까? 12월이 왔습니다. 바닷가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서울의 겨울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서울의 추위는 마른 추위, 바람이 건조하게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바닷가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파도 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좁은 병실에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제 심장 소리와 뒤섞이며 저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듣고 있다는 것. 그 즈음 아내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를 30여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주방에서,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며 내던 그 발소리. 아내는 항상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방식으로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단호한 소리.
그 소리가 복도를 지나 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손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투에서 나는 겨울 냄새, 그리고 아내가 오래 써온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참 이상해.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데 와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버티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있을 건지. 그 말도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더 있을 건지. 저는 그 문장을 되씹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건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있을 건지. 마치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그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로서 병원 측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뭔가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링거와 영양 공급, 그리고 욕창 예방 처치 정도예요.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서요. 더는 없고요. 네, 현재로서는.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의 방문이 기뻤는지 두려웠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아내의 발소리와 그보다 무겁고 조금 끌리는 발소리. 저는 그 발소리를 알았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을 약간 끄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맞아?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냐고. 누워있는 사람이 아버지 맞냐는 식으로. 아마도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아버지야. 많이 달라지셨네. 그럼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까. 민준이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반응은 전혀 없어요? 없어. 의사도 뇌간 반응이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야? 의사 말로는 뚜렷한 회복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계속 두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 끝이 찌릿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둔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도 고민이야.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내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가망도 없는 사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두고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은요? 아버지 보험이 뭐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가 언제요? 지금 얘기해요. 어차피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아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종합보험 2개랑 새로 든 것도 있어. 새로 든 거요? 언제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너는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아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냥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혼자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 앉는 소리, 그리고 아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참 오래 버티네. 그 말을 시작으로 아내는 이상하게도 혼잣말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을 줄 알았어. 진짜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길어질 줄 몰랐다고. 그 말은 무언가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뇌간 반응이 있다고 했거든. 아주 미세하게. 그게 없어져야 한다는데 그게 문제야. 안 없어지고 있어. 안 없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뇌간 반응이 제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아내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내가 기다리는 것이 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쳐가고 있어. 나도 지쳐가고 있고 당신 있는 데까지 오는 것도 이제 너무 멀어. 저를 여기다 눕혀놓고 간 사람이 이제는 멀다며 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어. 정말로. 이게 내 잘못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긴 말처럼. 근데 이제는 미안함도 좀 무뎌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감정이 그래. 아내가 서류 넘기는 소리를 다시 냈습니다.
이거 서명을 해야 하는데 무슨 서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말이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소리. 그냥 할게.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를 긁는 소리.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재산 관련 서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아내가 혼자 서명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오래.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이성민이잖아. 근데 나는 요즘 그 이름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안 생겨. 이상하지? 결혼하고 한동안은 당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따뜻했는데 저는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성민이 아니라 이성민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틀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저에 대한 아내의 기억이 그만큼 흐릿해진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그날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있어.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였습니다. 다시 올 것이라는 의미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번째 방문은 12월 30일이었습니다. 연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더 빨랐습니다.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보호자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향을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굳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병실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더라. 윤리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고 1달에서 2달 걸린다고. 빠르면 아내가 천천히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을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아? 당신은 몰라. 들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당신도 이렇게 사는 게 싫을 거야. 당신 성격에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는 거 제일 싫어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짓고 싶었습니다. 제 성격을 아내가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계에 의존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더 지켜보자고 해서 지금은 서류를 못 내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켜볼 것도 없어지겠지. 지켜볼 것도 없어지겠지. 아내는 제 뇌관 반응이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내도 미세한 뇌관 반응이 있는 한 윤리위원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창가로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다 보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바다 좋아한다고 했잖아. 병원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 데려왔다고. 근데 사실 나도 알아. 당신이 바다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멀어서 자주 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여러 번 와야 할 줄은 몰랐네. 아내는 바다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남아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창가에서 돌아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말하고 싶네. 오늘은 저는 숨을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2번 실직했을 때 나는 당신을 많이 원망했어.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어. 당신이 처음부터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15해 전 제가 처음 실직했을 때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함께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다가 바뀐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 병실에서 들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내가 말한 새 시작이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내는 제가 사라지고 난 뒤의 삶을 이미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방문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 일주일이 된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혼자였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지금 병원에 왔어. 잠깐 이야기해도 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니, 아직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뇌관 반응이 있다고 계속 그러거든. 근데 있다고는 해도 의사도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 잠시 들었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고민이야.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잠시 또 침묵. 아니, 무리하게 하면 안 돼. 티나면 안 되잖아.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연락한다고 했어? 언제? 들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근데 진짜 빠르게 해줘. 나도 더 이상 이 병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매번 올 때마다 죄책감 드는 것도 싫고. 죄책감?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응, 알았어.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저를 가리키는 이게.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모든 한숨을, 모든 혼잣말을, 그리고 마지막 방문이 있었습니다. 1월 초 흐린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코트가 아닌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저는 온몸을 집중했습니다. 나 이번 주 안에 동의서 낼 거야. 담당 의사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뇌관 반응이 더 약해졌다고. 이제는 윤리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담요 밑에서 당신이 이 말 들을 수 있다면 미안하다고 할게. 근데 못 들을 거잖아. 못 듣는다는 걸 알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우습지.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 도연 씨랑 살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깊이, 오래됐어. 그 사람이랑. 아마 당신이 두 번째 실직한 후였을 거야. 두 번째 실직. 그때는 10년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아무것도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야.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 30여 년의 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당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제대로 돈 못 버는 사람 옆에서 나는 너무 오래 참았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아내가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가요.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가 아니라 잘 가요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차이를 압니다. 잘 있어는 다시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 가요는 보내는 인사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내는 저를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가슴으로, 등으로, 손끝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이 눈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분명히.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놓이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잘 가라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눈을 뜨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워서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뇌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식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그 경계 어딘가에 제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틈새, 살아있음과 죽어있음 사이의 어딘가, 그 아득한 공간에서 저는 2달이 넘는 시간을 떠다녔습니다. 처음 감각이 돌아온 것은 이 바닷가 요양원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손끝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이 뜨겁고도 차가운 이상한 감각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눈꺼풀 위에 빛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인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밝은 것이 눈꺼풀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기계 소리, 복도 발소리, 간호사들이 나누는 소곤거림, 그리고 바다 소리가 층층이 쌓이며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저는 처음으로 오른손 검지를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담요 위에서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결심은 아주 빠르게 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했던 말들을, 아들이 했던 말들을, 병원비가 얼마고 무기한은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그 문장을,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회복될 때까지, 더 많이 들을 때까지, 충분히 알 때까지. 그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저는 병실의 일과를 몸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반 첫 번째 간호사 순회. 링거 확인, 활력 징후 측정. 오전 7시 간병인 아주머니 교대. 오전 9시 담당 의사 회진. 오후 1시 두 번째 순회. 오후 6시 저녁 링거 교체. 밤 10시 소등. 소등 이후의 병실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간호사들의 대화,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그리고 가끔씩 제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까지.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지도처럼 익혔습니다. 아내가 다시 온 것은 제가 손가락을 처음 움직인 지 나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쯤이었을 것입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이 시간대에 1층 매점에 내려가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부터 들렸습니다.
빠르고 또렷한 그 발소리.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야.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CCTV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저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만 있어. 병실 안에는 없다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의 힘을 다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봐봐. 아무것도 못해. 저렇게 누워만 있어. 담당 의사가 뭐래? 회복 가능성 없다고 했어. 뇌관 반응이 거의 없다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문제라고 했잖아. 그게 그 말이지.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를 향한 것인지 남자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이랑 면담은 언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내면 얼마나 걸려?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아니라고 했어. 자가 호흡이 기기 때면.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계가 반응했습니다. 삐삐삐 짧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굳었습니다. 이 소리는 왜 나는 거야? 심박수 변동이면 그래. 원래 가끔 나. 놀랐잖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한참 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저는 그날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같이 살기로 했다던 그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김도현. 아내는 그를 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말로 거리낌 없이. 나중에 조사 결과로 밝혀진 바로는 김도현은 보험 관련 브로커 일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내가 보험업에 종사하던 시절에 알게 된 사람이었고 둘의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아마 이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혼자였습니다. 오후였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주머니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음료라도 사드리겠다며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아내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연숙인데요. 어제 서류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그게요. 뇌사 확인서가 현재 상태에서는 발급이 좀 까다롭다고 해서요.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서는 써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험 청구할 때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식물인간 판정도 청구 가능하군요. 근데 지급 기준이 사망과 차이가 있어요? 아, 사망은 전액이고 식물인간은 80%. 그렇군요. 일단 그쪽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네, 그건 법적으로 별도 절차가 있겠죠. 저는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발치 쪽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호흡을 가라앉혔습니다. 당신 참 독하다.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그런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다면 대단하지. 살아남은 것. 저는 그 표현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 그 사고가 과연 순수한 사고였는지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날 밤 국도를 달리던 그 순간을, 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던 눈부신 빛, 반대편 차선에서 쏟아진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저는 핸들을 꺾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빛은 어디서 왔습니까? 비 오는 밤, 가로등도 드문 국도. 그 시간에 그 길을 달리는 차가 정면에서 강한 빛을 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전조등 상향을 켠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제 차에는 앞뒤로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조사를 했을 것이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단순 과실로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에는 무엇이 찍혔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병실에 누운 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매일 조금씩 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이어 중지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발목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아내는 2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다녀갔고 두 번째에는 병원 사무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병실 안에서 복도를 통해 새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절차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담당 의사, 윤리위원회 심의 2단계를 거치셔야 해요. 그리고 환자 본인이 이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어요. 남편이. 그러면 절차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사무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소견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분 상태에서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예. 뇌간 반응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미세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반응이 더 없어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사무장이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뇌간 반응. 그것이 저였습니다. 기계가 잡아낸 저의 미세한 신호. 아직 꺼지지 않은 저의 흔적.
아내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가라앉는 분노, 바닥을 향해 천천히 침전하는 분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더 필요합니다. 증거가, 확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완벽하게. 제가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물론 눈을 감은 채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재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까? 눈을 감은 채로 저는 기다렸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성격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링거를 확인하고 나서 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환자분,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곁에는 그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오전 간병인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택했습니다. 담요 밑에서 오른손 검지로 바닥을 2번 두드렸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또렷하게.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환자분? 두드렸습니다. 다시 2번. 세상에. 아주머니가 몸을 굳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들리시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는 손가락을 1번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의사를 부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까요? 저는 손가락을 2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저의 가장 믿음직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유복순이었습니다. 평생 간병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손가락을 2번 두드리면 예, 1번 두드리면 아니오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용히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부탁한 것은 이재영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주머니는 제가 손짓으로 알려준 번호로 이재영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재영이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찾은 것은 3일 뒤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밤마다 종이에 조금씩 글씨를 연습했고 이재영이 왔을 때 삐뚤어진 글씨로 메모를 전했습니다. 교통사고 재수사, 아내가 의심스러움. 이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뇌사 환자, 밤에는 수사 의뢰인. 이재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알려준 몇 가지 단서들을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아내가 가산동 아파트명에 이전을 한 시점. 보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 그리고 병실에서 들은 내용들.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 기록에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단순 과실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장은 되어 있었지만 정밀 분석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재영이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맞은편 차량의 의도가 있음이 보였습니다. 단순 실수로 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차가 달리던 방향의 맞은편 차선에서 갑자기 상향등과 추가 보조등을 동시에 켠 차량이 등장합니다. 그 빛의 강도는 일반 전조등 상향과는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개조된 보조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에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었고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차량은 사고 직후 가속해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재영은 사고 주변 CCTV를 뒤져서 맞은편 차량의 번호를 일부 알아냈습니다. 이재영은 인근 CCTV와 도로 관제 카메라를 추적했습니다. 사고 시각 전후 30분, 반경 5km 안의 차량 기록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번호판 세 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이 한 대. 그 차량의 소유자는 김도현이었습니다. 김도현. 제 병실에 와서 기기 떼면 한 달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 이재영이 그를 조사했습니다. 김도현은 보험 관련 브로커였고 과거에 보험 사기 관련 경미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내의 통화 기록. 사고 당일 밤 11시 27분, 통화 13분. 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1시 34분이었습니다. 제가 국도에 접어든 시각 7분 전에 아내는 김도현과 13분을 통화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들은 걸 가지고 밝혀내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험 계약서의 진실은 이재영의 도움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57일 전 아내는 저 모르게 보험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제가 찍어준 도장은 보험 갱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전부 정현숙, 아내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망 시 10억 원, 뇌사 판정 시 5억 원, 고도 장애 시 3억 원. 그 서류에 찍힌 제 인감 도장. 저는 보험 갱신 서류라는 아내 말에 그냥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보험업에 오래 종사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꾸미는지, 어떤 특약을 어떻게 연결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설계가 치밀했다는 것이 오히려 계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영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파트의 명예 이전. 저는 1년 전 아내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번엔 대출 갱신 서류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는 대출 갱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제 손으로 도장을 찍어서 몇 년 전부터 아내는 치밀하게 저의 재산을 빼돌리고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남에 가지고 있던 상가는 이미 매매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지 며칠 이채 되지 않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아내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이 상가는 제가 누워있는 동안 아내가 제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임장 서류를 위조해 팔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죽지도 않았는데 제 재산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제가 그 국도를 달리게 된 경위였습니다. 저는 그날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는 일찍 퇴근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거래처에서 갑작스럽게 서류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각을 아내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는 제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통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날 국도를 탄 것은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 정체로 우회해서 국도를 안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받은 직후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이재영이 제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사고 당일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변경한 시각, 그리고 그 변경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 정체 정보. 고속도로는 그날 정체가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수신한 교통정보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특정 구간에 허위 정체 정보가 입력되었고 그 때문에 앱이 우회 경로, 즉 그 국도를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정보 조작. 이것은 단순히 아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김도연의 주변을 이재영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김도연의 지인 중에 IT 관련 일을 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고 그 인물의 컴퓨터에서 해당 날짜의 교통 데이터 서버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죽이기 위해 제가 그 국도를 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김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보조등을 켜고 제 시야를 빼앗기 위해 저는 그 길에서 내 아내의 계획에 의해 가드레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 3주가 되던 날 밤, 저는 이재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은 덜 회복된 갈라진 목소리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재영아, 이제 됐어. 확실해? 응. 이제 깨어날게. 이재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나도 내일 갈게. 그동안 수사한 것을 보고할게.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던 몇 개월 동안, 처음에는 무의식에서 꿈처럼, 나중에는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며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눈을 뜰 차례였습니다. 1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1월의 바닷가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6시 반 간호사가 순회를 왔습니다. 링거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나갔습니다.
오전 7시 간병인 유복순 아주머니가 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꺼풀을 들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가 천천히 윤곽이 잡혔습니다. 흰 천장, 낡은 형광등, 그 아래 유복순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리를 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병실 환자분이 눈 뜨셨어요. 빨리요, 빨리 오세요.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발소리가 뛰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이 제 눈에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저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보실 수 있어요? 오른손 검지를 들었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뒤를 돌아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즉시 연락하고 상급병원 이송 준비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소리로 억지로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아내에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걸려올 것인지, 어떤 표정으로 올 것인지,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 병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눈으로 보는 이 바다는 1월의 회색빛이었습니다. 낮은 파도, 흐린 하늘, 갈매기 한 마리가 저 멀리 수평선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바다를 보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들어온 파도 소리가 제 안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온 것은 연락받은 지 3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2시간 반이면 넉넉합니다. 3시간 20분이 걸렸다는 것은 무언가 준비를 하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했고 화장을 했습니다. 감격한 아내가 쫓아온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차림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굳었습니다. 한 박자, 2박자, 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기적이야, 기적. 저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항상 차가웠습니다. 이 손이 저를 잡았고, 이 손이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고, 이 손이 보험 계약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당신 깨어났다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차분하게, 미안해.
아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걸 보더니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아. 아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으로는 기쁜 척 말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못잡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또렷한 발소리. 저는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이재영의 발소리였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러나 목적을 가진 그 걸음.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영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사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재영이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현숙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부동산 사문서 위조,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에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혹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30여 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다 들고 있었어. 7글자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달이 넘는 동안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병실의 침묵과 함께, 기계 소리와 함께 들었던 모든 것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어떤 체념이었을까요?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재영이 병실 안에 잠시 남았습니다. 그는 제 곁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도 오늘 오전에 체포됐어. 공범 교사 및 특수상의 혐의. 알았어. IT 관련 인물도 교통정보 서버 접속 기록이 나왔거든. 수고했다. 이재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느냐고. 여러 달 넘게 눈을 감은 채로 누워서 모든 것을 들으면서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그것이 힘든 것이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라기보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매 순간 저를 버티게 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면 연락해. 할 말 많을 테니까. 응. 이재영이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까지 2달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갔습니다. 재판은 그해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정연숙은 살인미수, 보험 사기 목적 사기 공모, 부동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 김도연은 살인미수 교사, 특수상해, 증거인멸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IT 관련 공범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아내 측 변호인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는 우연이고 보험 계약은 남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명예 이전 서류는 남편이 직접 도장 찍어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단순한 지인과의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서류가 명예 이전 서류인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교통정보 서버 접속 기록, 보험 계약 일정과 사고 날짜의 상관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당일 김도연의 차량이 그 국도를 달렸다는 CCTV 기록. 아내는 결국 4개월 만에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중상을 입히려 했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살인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재활 중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해 가을에 났습니다. 정연숙, 징역 12년. 김도현, 징역 8년. IT 공범, 징역 3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살해하려 했으며 그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이재영으로부터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재활병원의 창가에 앉아서 그 짧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통쾌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판결이 난 날 저녁 저는 혼자 재활병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직 보행기를 짚어야 했지만 100m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1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는가? 아니, 어느 지점까지는 진짜였고 어느 지점부터 거짓이 되었는가? 그 경계는 어디였는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을 때였는지, 실직이 반복되면서였는지, 아니면 김도연을 만나면서부터였는지.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고보다
병실보다, 뇌사 판정보다 살아있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미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판결 이후 저는 가산동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파트 명의는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서류가 무효화되었고 원상복구 판결이 났습니다. 성남의 부동산은 이미 매각되어 되찾을 수 없었지만 아내의 개인 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반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은 집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냉장고, 베란다에 시든 채로 남은 화분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커피 테이블, 아내가 좋아했던 갈색 커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제 것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 집의 공기를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들이, 기억들이,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들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한 달 뒤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충청도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집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해송요양병원에서 보이던 그 바다와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는 다른 풍경이지만 파도 소리는 같습니다. 갈매기 소리도 같습니다. 저는 이 바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좋아하게 된 것인지 진짜로 좋아지게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2달 넘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버텼으니까요. 이 소리는 이제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판결 이후 한 번 찾아왔습니다.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은 사실 엄마에게 다른 나자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엄마라도 다시 시작하시라고 아버지가 모르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 외면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두를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결정해 줄 테니까요. 저는 그냥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같이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준이가 돌아갈 때 저는 현관까지만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왜 바로 눈을 뜨지 않았냐고. 바로 신호를 보냈다면 훨씬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됐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눈을 떴다면 그냥 살아난 게 됐을 거야. 아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누가 같이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아내는 다시 기회를 노렸을 거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야. 완전히 알기 전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증거가 다 모였을 때 완전한 상태에서 그녀를 마주하고 싶었어. 불쌍한 환자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게 중요했어. 이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닷가에서 천천히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조금만 더 하면 지팡이도 필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모래 위를 맨발로 걸어볼 생각입니다. 바닷물에 발끝을 담그고 파도가 발등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그냥 서 있을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있다는 것만 느끼면서 파도가 왔다가 사라집니다. 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다는 늘 거기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파도와 같다면 저는 이제 바다처럼 살고 싶습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받아내면서 그래도 거기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